안녕하십니까.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거시경제학인데 거시경제학 정운찬절을 여러분이 꼼꼼하게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 그 파트를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읽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가도 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시경제학은 어떤 한 장의 내용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기출 문제들도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 장에 걸쳐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 장을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 그래서 교과서를, 거시는 훨씬 더 교과서를 미시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 차례를 한번 볼까요? 차례 처음에 딱 펴보면 거시경제학 들어가기 그래가지고 국가경제란 뭐냐 이렇게 해서 크게 2번에 국가경제 생산소득 지출순환 이거 하나 있고, 생산소득 지출순환 거기다 밑줄, 재화가 어떻게 생산되고 그 생산 과정에서 균형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고 또 재화의 소비를 위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고 뭘 지출하고 그 소득은 어디서 옵니까? 노동시장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할 거냐 뭐 이런 거에 관한 것들인데, 거기서 균형국민소득 결정에다가 별표를 하나 해놓고 균형국민소득 결정,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케인즈의 생각과 고전학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에 국가경제의 그 자금순환에다 밑줄.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구나. 생산소득 지출순환하고 자금순환 이런 게 있구나. 이 파트는 그 1장에 거기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용은 지금 읽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거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모형들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모형에 필요한 기초 개념들을 이제 다른 장에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시는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제일 중요하고, 뼈대를 갖고 어디를 가야지, 그렇지 않고 뭐 처음부터 커버 투 커버 한다 아무 의미 없어요. 두 번째는 거기 2장에 보면 국가경제 기본 문제 그래가지고 거기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 그 다음에 금융신화와 경기 순항성, 여러분들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거시경제는 거기 1.1에 보면 그 성장에다 동그라미, 성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에다 동그라미. 거시경제학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미시와 달리. 그런데 첫 번째 거시경제학은 경기의 단기적인 변동하고 장기적인 성장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이 첫 번째 정의에 관한 거예요. 뭐라고? 거시경제학은 뭐에 관한 학문이라고?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에 관한 학문이다. 물어볼 거예요. 뭐에 관한 학문인지. 두 번째, 최근의 주요 거시경제 현상, 거기다 별표를 하나 두고, 최근의 주요 거시경제 현상. 이건 아주 최근의 얘기고 우리가 모형을 다 알아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거시경제학 다 공부하고 나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최근에 중요한 토픽들인데, 이거는 이제 정운찬전은 항상 이게 2장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는데 그 주제가 매번 바뀝니다. 판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전 판의 내용하고 지금 심판하고 내용하고 당연히 달라. 최근 판하고 내용의 주제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최근의 거시경제 현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아직 갖춰져 있지가 않아. 그래서 뒤에 모형들을 공부하고 나서 이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장, 2장을 내가 아무리 읽어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 그러니까 1, 2장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처음에는. 자, 3장에 넘어가면 3장에 별표를 2개 하고, 이게 여러분 처음부터 이제 봐야 될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봐야 돼. 국가경제는 크게 거기 총수요에다 밑줄, 총공급에다 밑줄. 국가경제는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눠요. 총수요 부문, 총공급 부문. 이렇게 나눠. 그런데 거시경제학도 2개 조류가 있는데 그 두 조류가 여러분 잘 아는데 가지를 2개 쳐가지고, 하나는 고전학파, 하나는 고전학파, 또
또 하나는 케인즈 학파. 하나는 고전학파, 또 하나는 케인즈 학파. 뒤에서 하나씩 할 건데요. 그럼 첫 번째 그 고전학파적 접근 방법, 거기다가 밑줄을 긋고 고전학파. 뒤에 이제 가면 고전학파에 뒤이어서 나오는 학파가 있어요. 고전학파에 뒤에서 나오는 학파가 오른쪽 화살표하고 통화주의 학파. 그리고 또 오른쪽 화살표하고 새 고전학파. 이렇게 학파는 연결이 되고, 밑에 케인즈적 접근 방법이 있어요. 케인즈적 접근 방법. 첫 번째는 케인즈. 오른쪽 화살표하고 새 케인즈. 미시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미시경제학의 전체 내용은 고전학파의 이론이다. 미시경제학의 전체 이론은 고전학파 이론이고, 이제 거시경제학이 새로 생긴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오래되지 않았어. 1930년대에 이제 대공황 때 케인즈가 나와서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고전학파의 이 정책으로는 더 이상 대공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고자 이제 케인즈가 제시한 이론들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 고전학파는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야. 시장 기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정부의 개입은 자제돼야 되고 바람직하지 못해. 그런데 그렇게 놔뒀더니 대공황이 금방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심화가 되고, 이게 경기 침체가 해결될 기미를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케인즈고, 케인즈가 나와서 자신의 이제 이론 체계를 케인즈의 일반 이론이라 해서 화폐 고용에 관한 일반 이론, 화폐 이자 고용에 관한 일반 이론을 이제 책을 쓰고, 자신의 이전에 나왔던 학자들을 전부 다 고전학파라고 명명을 했다 이것입니다. 클래시컬 스쿨이다. 그러면 너는 뭐냐? 나는 케인즈니까 나부터는 이제 이거는 케인즈의 혁명이고, 이전의 학자들은 전부 다 고전학파고, 나와 케인즈와 고전학파 이 두 부류로 크게 대별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케인즈의 생각들을 이제 계속 받아들여서 모형화하고 이론화하고 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게 케인지안 스쿨이에요. 케인즈 학파야. 이 케인즈 학파가 언제까지 계속이 되냐면 1960년대까지 계속, 그러니까 30년대 나와서 60년대까지 케인즈의 이론이 풍미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계속. 그리고 이제 나온 게 통화주의야. 70년대에 가서 통화주의 학파가 나오고, 통화주의 학파에 뒤이어서 이제 통화주의와 기존의 케인즈와 계속해서 싸워. 그리고 통화주의에 뒤이어서 누가 나와? 새 고전학파가 나옵니다. 새 고전학파가. 나중에 여러분이 거시경제학이 어려워지게 된 계기가 이제 새 고전학파부터인데, 이 새 고전학파의 장을 연 사람이 루카스야. 그래서 우리가 케인즈의 혁명이라고 말하는데, 루카스도 루카스의 혁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루카스는 새 고전학파의 장을 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수학자였어. 수학자여서 거시경제학의 이제 그 미시적 기초를 다루는데 거의 다 수학적인 기법을 써가지고 거시경제학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은 이제 그 뒤이어서 나오는 새 케인즈하고 새 고전학파의 이제 논쟁의 학문으로 거시경제학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느 하나의 학파가 주류 경제학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이제 논쟁을 하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주류 경제학을 보통 이제 시카고 쪽에 학파가 새 고전학파고, 요 이제 하버드 이쪽을 중심으로 한 이 새 케인즈 학파가 있어서 미국은 크게 이제 두 학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주류는 새 고전학파가 지금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학파들이 지금 싸웁니다. 그래서 여기 좀 3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3장의 첫 번째, 노동시장 균형과 안정고용, 거기다 노동시장,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노동시장. 이게 이제 고전학파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공급 쪽을 굉장히 강조하고 케인즈는 수요 쪽을 굉장히 강조해서 고전학파는 공급적 결정 모형들이고 케인즈는 수요 측 결정 모형들인데 공급 측의 가장 중요한 시장이 어디냐면 노동시장이에요. 수요 측의 가장 중요한 시장은 어디예요? 생산물 시장이에요. 이제 거시경제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장별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쉬워. 그래서 거기 노동시장 첫 번째 고전학파의 노동시장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뭘까요? 케인즈는 노동시장에 노동 공급자하고 노동 수요자가 있는데 노동 공급자, 근로자가 바보라고 그래. 그걸 화폐 환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화폐 환상에 쌓여있다 노동자들이. 그런데 여기는 거기에 그렇게 써놔요. 노동자의 완전 예견. 물가 변화에 대해서 노동자가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물가 예측에 대해서 완벽한 예측을 한다라는 것이 완전 예견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 옆에 이제 공간들이 조금씩 있는데 하나만 그 옆에 노동시장 우리가 이미 봤기 때문에 첫 번째 지금 고전학파 거기다 그 바로 그 옆에다 적으세요. 옆에 평면 하나 그래요. 평면 하나. 고전학파의 노동시장은 이렇게 생겼어. WL 평면에 노동 수요 곡선이 있고 레이버 디맨드 노동 수요 곡선이 있고 노동 공급 곡선이 있고 레이버 서플라이 그리고 노동 수요 공급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의 노동시장이 균형이다. W0, L0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노동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이게 노동시장의 무슨 불균형? 초과? 공급의 불균형. 이런 초과 공급에 만약에 불균형이 있다고 하면 임금이 즉시 떨어진다. 그래서 초과 공급의 불균형이 즉각적으로 해소가 된다. 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 임금은 항상 신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임금이 항상 신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항상 어디로 간다고? 요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균형 상태로 즉각하고 이때의 고용을 이 고용 규모를 완전 고용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완전 고용. 실업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의미의 실업은 없냐면 비자발적인 의미의 실업이 없고 나중에 뒤에 다 할 겁니다. 자발적인 실업만 있고 자기 의사에 따라서 지금 실업 상태, 실직 상태에 있는 애들만 있고 시장은 항상 완전 고용 상태에서 고용이 이루어진다. 이 완전 고용 상태에서 고용이 이루어지고 이 완전 고용 수준의 산출량을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완전 고용 수준의 산출량을 YN 혹은 Y 스타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게 뭐라고? 완전 고용 수준. N은 자연율 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자연 실업률 수준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요. 자연 실업률 수준의 산출량. 경제에 완전 고용이라는 것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용이 돼 있다 이런 의미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자발적인 실업은 여전히 존재하고 비자발적인 의미의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완전 고용이고 이 완전 고용 수준을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게 잠재 산출량 수준이다. 경제 내에 존재하는 요소가 풀로 고용되어 있는 상태의 잠재 산출량 수준. 그래서 고전학파의 노동시장은 두 가지다. 첫 번째, 임금이 항상 신축적이고 두 번째, 경제는 항상 노동시장은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한다. 이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가 고전학파는 물가 예측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측하는, 완전하게 예측하는 완전 예견. 이것 때문인데 그 위에다 이렇게만 써놔요. 실제 물가와 요 기대 물가가 항상 같아요. 실제 물가와 기대 물가가 항상 같대. 그러니까 시장의 물가가 변하고 있다면 이걸 금방 알아챈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그런데 케인즈는 나중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케인즈는 물가가 변하는데 이걸 잘 못 봐. 그래서 화폐 환상에 쌓여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화폐 환상의 개념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첫 번째 노동시장에 이게 호전학파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의 균형국민 소득 결정 1.2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Say's Law, Say의 법칙. 두 번째는요, 이건 노동시장이고, 두 번째 생산물 시장, Say's Law, Say의 법칙. 이렇게만 써놔요. Say 법칙은 뭐냐면 경제에 아까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공급에 의해서 요 공급, 이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창출된다. Supply creates demand. Supply creates its own demand. 공급이 뭘 창출한다?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만 있으면 수요는 따라준다 이 말이에요. 공급만 있으면 수요 따라준다. 중심이 어디에 있어? 공급에 있어. 공급에 있어. 그래서 공급만 있으면 수요가 따라준다. 이게 세이의 법칙이고, 나중에 뒤에서 이제 케인즈 법칙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씩 다 할 거예요. 두 번째 그 케인즈적 접근 방법에 총수요 총공급과 균형국민소득 결정 이런 게 이게 있는데 그 밑줄 그어놓고, 균형국민소득 결정 거기다 밑줄 긋고 거기다 유효수요 이론 이렇게 적어놔요. 유효수요 이론. 유효수요 이론. 그리고 그 옆에 그래프를 한 개만 그려놓겠습니다. 많이 앞으로 볼 거예요. 요거 2는 총 지출이라는 표현입니다. 총 지출. 익스펜디처 우리가 했죠? 총 지출. 그리고 요 Y는요, 산출량이에요. 물론 이 산출량이 국민소득을 결정하니까 국민소득이라고 써도 되겠고, 이렇게 45도로 빠져나오는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 45도입니다. 얘는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어느 수준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YN, 요거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책도 있고요. 정운찬 저는 앞으로 이거를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잠재산출량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잠재산출량을 전부 다 어떻게 쓰냐면 Y스타라고 씁니다. 정운찬 저 이렇게 써. Y스타 다 같은 거예요. 잠재산출량. 또 어떤 책에는 이거를 YF라고 이렇게 써. F는 뭘까요? 풀로 고용된 상태, 완전 고용 상태. 그래서 이게 다 같은 표현이래요. 근데 정운찬저는 요거를 Y스타라고 씁니다. 잠재산출량 수준이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공급은 늘 수가 없다. 이게 YS예요. 상첨자로 S예요. 경제의 총 공급이에요. 서플라이 사이드의 총 공급. 생산물의 총 공급이고, 여기에 이제 이거 얘 45도보다 더 완만한 기울기에 우상향하는 곡선이 하나 있는데, 요거를 총수요 이렇게 써요. 총수요. 그래서 총공급과 총수요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요 맞아떨어지는 점이 있죠. 요런 점에서 소득이 결정되고, 이 소득을 균형국민소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균형국민소득. 뭐라고? 요 총수요와 총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게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되고, 요렇게 수요 공급이 크로스가 되고 있죠. 교차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케인즈의 교차점 모형 혹은 크로스 다이아그램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크로스 되고 있잖아 지금 얘가 둘이. 요 크로스. 그래서 크로스 다이아그램 또는 교차점 모형,
교차하고 있잖아요. 또 소득 지출 모형, 여기 요 소득 지출 평면이니까 소득 지출 모형,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다시 한번 크로스 다이어그램, 교차점 모형, 소득 지출 모형에서 여기는 중요한 것은 생산물 시장에서 균형 국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거에 관한 것이고 뒤에서 하나씩 할 거예요. 그리고 총수 옆에다가 여기는 아까 공급이 수요를 창출했지만 공급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요가 따라주지만 여기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Demand creates supply다. Demand가 supply를 create, 창출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다. 이렇게. 유효 수요 이론. 영어로는 유효 수요, effective demand, effective demand theory. 용어들이 하나씩 나오는데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열심히 해야 돼. 유효 수요 이론 다 계속 말씀드릴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 수요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수요가 중요하다. 뒤에 가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3장을 꼼꼼하게 오늘 여기가 진도가 여기에요. 3장. 그래서 꼼꼼하게 보게 될 것이고 거기 고전학파의 1.3 보면 물가의 결정이 화폐 수량설 거기다 밑줄거 놓고 그 다음에 케인즈의 물가의 결정 있어요. 물가의 결정 뒤에 가서 하나씩 볼 거예요. 방금 이 모형을 가지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고전학파의 이자율 결정의 대부자금설 밑줄 긋고 대부자금 시장 이자율은 거기 대부자금 시장은 실물 시장입니다. 대부자금 시장은 실물 시장이야. 그럼 실물 시장은 또 뭘까? 화폐가 아니면 실물이에요. 크게 화폐 시장과 실물 시장 두 개로 나누는데 실물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 고전학파 이론이고 뒤에 가보세요. 거기 케인즈에 보면 이자율 결정의 유동성 선호설 있죠? 유동성 선호설. 이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입니다. 화폐 시장 쓰나? 미시경제학은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뭐가 결정되느냐 하나의 이론밖에 없기 때문에 논쟁이 없는데요. 거시경제학은 똑같은 이자율도 고전학파는 어디서 결정되고 실물 시장에서 결정되고 케인즈는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실물적 이자율 이론 또 하나는 화폐적 이자율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씩 다 하게 될 것이고 넘어가 보세요. 이 편에는 거기 4장 그 큰 글자만 보세요.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다 동그라미, 성장. 그리고 5장에는 외생에다 동그라미. 6장에는 내생의 동그라미. 이게 전부 다 경제 성장론이에요. 이 경제 성장론은 거시경제학 제일 마지막에 합니다. 왜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하는데 여기다 갖다 놨냐? 그러니까 이전 판들은 이게 바뀐 지가 전전판에서 몇 번 예전에는 다 제일 뒤에가 있었는데 일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이제 원론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론책이 이 경기 변동 성장이 보통 앞에가 있고 그다음에 강론들이 뒤에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원론책은 앞에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강론책은 이렇게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이 성장론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쪽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편을 보면 7장의 국가경제의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다 동그라미. 경기 변동.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경기 변동과 경제 성장에 관한 학문이라 그랬고, 이거 어디서 한다고? 제일 뒤에 해. 제일 뒤쪽에. 자, 8장에다 별표를 하고, 8장.
아까 우리가 3장에 별표로 2개 해놨죠. 8장에다 별표로 2개 하고. 여러분이 읽을 순서는 3장 읽고 8장 읽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3장, 8장 이렇게 읽어야 돼. 거기 생산물 시장 균형. 첫 번째 1회 생산물 시장 균형 있잖아요. 그 옆에다가 요거를 요 그려놔. 이게 무슨 모형이라고? 총지출 소득 모형. 소득 총지출 모형. 케인즈의 교차점 모형. 생산물 시장 균형에다 이걸 그려놔요. 케인즈의 소득 지출 모형. 이걸 이해하면 그 장을 전부 다 한 것입니다. 그 옆에 조그맣게 하나 그려놔요. 자세하게 다 쓸 필요는 없어. 개형만 그려놓으면 되지. 그래서 거기 지금 보고 우리가 볼 것은 여기서 이제 고전학파 케인즈가 다 있긴 하지만 첫 번째는 여기 생산물 시장, 여기 케인즈 여기 생산물. 두 번째, 거기 2장에 보면 화폐 시장과 증권 시장 균형을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거시경 미시할 때 뭐였냐면 왈라스 법칙이라는 걸 배웠는데 거시경제 시장이 5개가 있으면 5개를 다 분석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의 시장만 균형을 찾아가면 나머지 시장은 균형이라고 간주한다 그랬어요.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균형이라고 간주한다 그랬잖아. 이게 가능한 게 왈라스 법칙이었다 그랬잖아요. n-1개 시장이 균형이면 나머지 n번째 시장은 당연히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거기 화폐시장, 증권시장 되어 있지만 증권시장 우리 보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봐요. 그래서 화폐시장의 동그라미하고 화폐시장. 화폐시장에서는 이런 모형을 봅니다. 이게 이제 화폐시장이에요. 다 하나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형만 그려놓으면 돼. 내용은 하나도 알 필요가 없어 지금은. 요 이자율, P분의 M, 실질 통화량. 이 M은 명목 통화량이고 물가가 있으면 이걸 실질 통화량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자율은 R. 이렇게 수직의 직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M은 화폐예요. 머니. 그리고 상첨자를 S 쓰면 머니 서플라이. 그래서 화폐 공급입니다. 우리나라는 화폐 공급은 누가 하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하지.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화폐를 공급하는데 이거는 이제 화폐 공급은 이자율과 무관하게 화폐를 공급해요. 그래서 요 이자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의 공급 속선이고 화폐 공급은 요 공급은 머니 서플라이, 요 화폐 공급은 특정한 수준에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어. 화폐 수요는 이런 우하향하는 화폐 수요 곡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케인즈의 이론이고 화폐 수요는 이렇게 머니, 디맨드, 화폐 수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실질로 표시하게 되면 여기도 P분의 MS, 여기도 P분의 MD 이렇게 해서 실질 화폐 수요, 화폐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요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자율이 균형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이 있는데요. 그게 유동성 선호설이라는 것입니다. 유동성 선호설. 유동성 선호설은 요 이자율이라는 게 어디서 결정된다? 화폐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화폐 시장에서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이론이 유동성 선호설이다. 유동성 선호라는 것은 여러분 처음 들을 거예요. 유동성 선호. 케인즈가 화폐에 대한 수요를 유동성에 대한 선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유동성 선호를 누가 제일 먼저 썼다? 케인즈가.
케인즈가 화폐 수요를 유동성에 대한 선호다 이렇게 불렀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론이 유동성 선호설이에요. 이게 두 번째 화폐 시장이고, 세 번째 거기 폐쇄경제 동그라미하고 총수요 균형과 거시경제 정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폐쇄경제 여기서는 이제 ISLM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 폐쇄경제 총수요 균형과 거시경제 정책에서 땡땡하고 땡땡 3번에 그 땡땡하고 ISLM 3번에 ISLM 거기 1번에 1.2에 보니까 IS 곡선에다 박스를 2번에 2.3에 LM 곡선에다 박스를 그래서 1번에서는 IS 곡선을 도출하고 2번에서는 LM 곡선을 도출하고 3번 가면 이제 ISLM을 갖다 놓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요. 그래서 3번에는 ISLM이 나온다. 요 ISLM 그 평면만 그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요 R, Y평면에 EDR과 산출량 평면에 IS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IS가 뭔지 지금 몰라도 됩니다. 내용 들어가서 다 할 거야. 하나씩 하나씩. LM 이렇게 생겼어요. 요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IS는 상품 시장, 생산물 시장 같은 말이에요. 상품 시장, 생산물 시장, 재화 시장 다 같은 말인데 요 시장의 균형이에요. 상품 시장이 뭐라고? 균형이라고. 요 LM은요. 화폐 시장 균형이에요. 화폐 시장의 균형. 그래서 ISLM은 뭐냐?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의 동시 균형이에요. 상품 시장, 화폐 시장의 동시 균형 모형이 ISLM이다. 그때 이자율 결정되고 산출량이 결정된다. 균형이고 이퀄리브리엄 균형이고. 여기 ISLM 모형을 가지고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게 3장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1, 2, 3장 중에 3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3장에다가 작은 별표를 하나 해두고 그 다음에 4장 가보면 4장에 거기 동그라미 개방에다 동그라미 개방 위에는 폐쇄경제였는데 이제 그 아래로 가면 이제 개방경제가 나오는데요. 개방경제는 우리는 제일 뒤쪽에 가서 따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폐쇄경제를 일관되게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방경제를 보기 위해서 개방경제는 나중에 따로 볼 텐데 개방경제는 이 ISLM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ISLM BP 이래가지고 하나가 추가가 돼. 이제 일반직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반직 하시는 분들은 개방경제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계속 개방경제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일반직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국제경제학의 예비순환을 막 듣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뭐 기본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고 실제 이제 경제학에서 하는 거를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으면 사실은 다 갖고 합니다. 시간 내서. 요 개방경제는 IS, LM에다가 이게 BP라는 게 하나 더 있어. 지금 저게 뭐냐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따라오세요. 하나씩 하나씩 다 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생겼어. ISLM BP는. 요 RY 평면에 그렇게만 적어놔요. IS는 뭐라고? 상품시장 균형이야. LM은 뭐고? 화폐시장 균형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형태로 BP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BP는 꼭 이렇게 수평 형태로 생기지 않고 수직 형태로 생기기도 하고 우상향 형태로 생겨 여러 가지 형태로 생겼는데 이게 외환시장 균형이에요. 외환시장 균형이야. 그래서 상품시장, 화폐시장, 외환시장의 동시균형 모형이 ISLM BP다. 요게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개방경제 모형이라 이렇게 부른다. 개방경제 모형. 자, 거기까지 다 해서
5장 가보면 이제 총수요 균형과 물가 이런 게 있는데요. 총수요 곡선. 총수요 곡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마지막으로 평면 하나 그려서 이렇게 생겼어. 우하향 AD. 총수요. AD가 뭐라고요? Aggregate Demand. Aggregate Demand. 수요는 수요인데 거시경제 수요 측면에 수요를 전부 다 모은 거예요. 다 집계한 거야. Aggregate가 집계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다 모았어. 그래서 총수요. 어떤 평면에? 물가와 산출량 평면에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게 이게 5장이에요. 그래서 5절까지 여기가 거시경제 수요 측면을 다 고려한 건데 오늘하고 내일 이어서 계속 이거 그 3장하고 8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뒤에는 거기까지 또 하고 이제 뒤에 가서 그 9장에 잠깐 보세요. 9장의 거시경제의 총 공급의 동그라미. 총 공급의 동그라미. 그리고 첫 번째 1절에 노동시장에 담은 동그라미. 거시경제 총 공급 측면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노동시장이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수요 측을 다 하고 나서 공급 측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뒤에 앞 가면 여러분 힘들기만 해.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이제 하나씩 가게 할 텐데 어디를 펴냐면 80페이지. 복습 어디 해야 된다고? 3장하고 8장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 3장하고 8장 예스복습 오늘 가서 해야 됩니다. 다른 장은 볼 생각하지 말고. 거의 국가경제의 총수요 총공급 그리고 거시경제 두 조류가 있는데 그 두 조류 케인즈하고 고전학파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를 쭉 할게요. 일단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읽으면서 밑줄도 긋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80페이지 좀 펴보세요. 80페이지. 그 고전학파의 접근 방법 그 위에 좀 보시면 거의 거시경제학은 역사적으로 보아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주류를 형성해 왔다. 하나는 고전학파의 사고를 계승하는 이론체계 밑줄. 고전학파 클래시컬 스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케인즈의 사고를 계승하는 이론체계다. 두 학파를 구분짓는 기본적인 특징은 시장의 가격 조절 능력에 대한 견해 차이다 밑줄. 가격 시장에 맡겨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다 고전학파. 아니야 케인즈 이 말이에요. 시장의 가격 조절 능력. 고전학파에 의하면 밑줄 봅시다. 거기다 밑줄. 가격은 항상 상하 신축적이다. 이 가격은 물가일 수도 있고 임금일 수도 있어요. 이자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 여러 가지 가격 변수들이 있는데 그 가격 변수들이 신축적으로 움직여서 문제를 다 해결한다. 정부 개입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격은 항상 상하 신축적으로 변동해서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다라는 거 한 반면에 케인즈는 밑줄 봅시다. 가격 기구가 상당히 비신축적이고 경직적이다 밑줄. 가격 변수의 경직성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가격은 물가일 수도 있고 임금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물가, 임금 이런 것들이 스티키하게 플렉서블하는 게 아니라 스티키하게 이렇게 조정이 된다. 그래서 경제의 초과 공급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서로 엄청 싸우다가 상당 부분이 많이 의견이 수렴이 됐어. 지금은 고전학파 케인즈의 견해가 많이 수렴이 됐어. 그런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게 이거야. 왜냐하면 이건 케인즈가 갖고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제 가격 경직성 이게 무너져 버리면 케인즈의 이론 체계는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돼? 거시경제학은 학파 간의 논쟁의 학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학문으로 이제 통합이 돼 버리면
거시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보루로 이제 이 새 케인즈가 잡고 있는 게 가격 변수의 경직성이야. 예전에 케인즈는 이거를 직관에 갖춰서 내가 보니까 직관에 기초해서 거시경제학의 명목임금이 하방 경직적이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근로자들이 말이야 지금 한 월 3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 아래로 떨어지는 걸 절대 원치 않더라. 그래서 가격이 아래로 경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이제 지금의 세케인 작파는 그렇게 말로 하지 않고요. 다 증명을 합니다. 다 수학적인 기법으로 그리고 뭘로? 실증 자료로 다 증명을 해. 그거를 이제 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 마지막 보루다. 가격 경직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고전학파 이론 체계에서 거의 균형 국민 소득 어떻게 결정되면 밑줄? 균형 국민 소득이 어떻게 결정되냐? 거시경제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는 케인즈의 거시경제 이론 체계에서 균형 국민 소득 어떻게 결정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위에 고전학파는 국민 소득 결정이 뭐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공급 능력에 의해서. 공급 능력에 의해서. 그래서 거기다 세이즐로 써놓고 세이즐로. 그 케인즈는 거시경제 이론 체계에서 균형 국민 소득 어떻게 결정된다고?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수요에 의해서 균형 국민 소득이 결정된다. 이걸 무슨 이론이라 했어요? 무슨 이론? 유효수요 이론. 유효수요 이론. Effective Demand Theory. 유효수요 이론. 자, 유효수요 이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유효수요 이론이라는 게 유효수요가 있고 유효하지 않은 수요가 있을까요? Effective한 디맨드가 있고 Effective하지 않은 디맨드가 있을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균형 국민 소득 결정에 디맨드가 이펙티브하다는 거예요. 디맨드가. 공급이 균형 국민 소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국민 소득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 디맨드가 이펙티브하다는 것이지 이펙티브한 디맨드가 있고 이펙티브하지 않는 디맨드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말 차이 아시겠어요? 네. 유효수요라는 거 나중에 자세히 하게 될 것이고, 고전학파의 노동시장 좀 보면 우리가 이미 다 봐버렸던 거야. 왜? 고전학파는 미시경제학이니까.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1페이지 보세요. 81페이지 3.1 보니까 3.1에 P 곱하기 MPL 이퀄 W 여기다 박스를 노동시장에서 우리 이미 봤잖아요. 임금하고 뭐가 같을 때 한계 생산 가치하고 같을 때 노동시장의 균형이라고. 어떤 균형이에요? 노동 수요가 최적으로 달성된다고. 노동 수요가 최적 고용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그 위에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뭐냐 밑줄 그리시죠.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고용했을 때 드는 비용, 이거는 임금이에요. 이거고 그 노동 한계 생산 가치는 바로 위에죠. 기업이 추가적인 노동 한 단위 이걸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 판매에서 얻게 되는 수입,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른 수입. 임금은요,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에 따른 비용. 이게 같아지는 상태에서 기업에 뭐가 달성된다? 그게 밑줄 그어나요?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어떤 기업이 이윤 극대화 밑줄. 기업의 이윤 극대화 달성한다. 그래서 그 식이 나온 것은 그렇게 써놓기 바랍니다. 맥시마이즈 파이. 이유는 뭐에서 뭘 뺀 건데, TR에서 뭘 뺀 건데, TC를 뺀 건데, 이 TR은 판매 수입이라는 것은 이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것이고, 비용은 우리는 지금 어디만 보려고 하니까 노동시장만 보려고 하니까 노동시장에는 영목 임금에다가 고용량을 곱한 게 노동비용이다. 그 뒤에 자본비용 넣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는 없어. 왜냐하면 미분을 해버리면 제로로 가버리니까. 안 써도 상관없고. 이런 파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몇 단위 고용해야 되겠냐. 누가? 기업이
노동의 수요의 주체인데, 노동의 수요 주체인데 기업이 first order condition 이게 미분 조건은 뭐예요? 한번 미분하면 P에다가 이 Q는 노동으로 미분하면 노동 생산성. 그래서 P 곱하기 MPL. 요거 L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W 이퀄 제로. 여기 상수의 미분값 제로.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것이에요. 누가? 기업이 최적으로 이 조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노동을 고용한다. 미시간이가 다 했어 이거. 그래서 앞으로는 노동 수요곡선 어떻게 그릴 거라고요?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이렇게 노동 수요곡선. 자, 노동 그 수요 거기 이 책이 좋은 게 옆에 파란색으로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 정리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옆에 개념이 다 적혀 있어요. 옆에. 그 노동의 수요는 거기다 밑줄 그었어요. 오른쪽에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명목 임금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두 번째, 소비자의 노동 공급인데요. 노동 공급. 우리가 앞에서 미시경제학에서 노동 공급은 임금이 상승할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다 고려했죠. 대체 효과가 더 크면 임금 상승이 노동 공급은 증가한다. 소득 효과가 크면 후반 골절하니까 감소한다. 뭐 이랬잖아. 근데 거시경제학에서는 후반 골절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우상향해.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는 거예요. 거시경제에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개인의 경우는 이렇게 후반 골절할 수 있지만 거시경제 이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을 다 모아놓으면 우상향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노동 공급, 소비자의 노동 공급 거기 밑줄 긋고 임금이 상승할 때 여가 소비의 기회비용 상승을 반영해서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그 기회비용 상승은 뭐예요 그게? 무슨 효과지? 대체 효과, 대체 효과. 응? 대체 효과를 반영해서 노동 공급 증가한다. 그런데 그 3.2에 뭐 처음 본 게 나오네. W equal GL. 이게 뭐야? 이 거시경제학에서는 이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렇게 쓰지 않고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을 하나 만든단 말이에요. 그 우상향 노동 공급 곡선을 GL이라고 썼어. 그 옆에 써놔요. 노동 공급 곡선인데 그에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 그 위에 써졌잖아. 노동 공급은 다음과 같은 실질 임금의 증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래서 거기 밑줄 그어놓고 실질 임금의 증가 함수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 보면 첫 번째 이제 고전학파 이론 체계의 첫 번째 노동시장에 이것만 정리해 놓고 쉬겠습니다. 시장별로 접근했을 때 노동시장은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이고 여기 명목임금일 수도 있고 실질임금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문자로 보통 쓰면 이 실질임금이라고 이렇게 그리고 대문자로 쓰면 명목임금 보통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 옆에 항상 써주세요. 실질인지 명목인지. 이렇게 고용량 WL 평면에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해. 이걸 레이버 디맨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버 서플라이는 우상향해. 후반 골절 안 해. 요 우상향해. 이런 노동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노동시장은 균형이다. 이게 W, 0, L, 0. 최초의 상태. 제로라고 쓰는 것은 1, 2, 3 이렇게 밖에 나갈 거니까요. 요 최초의 균형점이에요. 자,
이런 노동 수요 곡선은 요 W 실질 임금은 아까 여기서 온 거야.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명목 임금 예하고 P 곱하기 MPL. 요게 명목 임금과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노동 수요 곡선이 정해진다고. 그런데 좌우변을 P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게 P분의 W MPL이 되죠.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요 명목 임금 평면에서는 W 대문자를 썼을 때는 요 P 곱하기 MPL 이렇게 써야 되고, 노동 시간에 자세히 할 겁니다. 요 실질 임금 평면에서는 MPL이라고 쓴다. 여기 얘는 실질 임금 P분의 W, 요 얘를 GL이라고 이렇게 이거 처음 하나 만들어냈어. 그냥 노동 공급 함수라고 하나 썼어. 그래서 이 책에는 계속 GL이라고 씁니다. 노동 공급 곡선을. 김경수, 박대근저도 이제 여러분 뭐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김박재는 이걸 HL이라고 써요. 사이 없으면 뭐 GL 쓰든 HL 쓰든 하나 쓰면 된다. 노동 공급 곡선이다. 이 말은 요 노동 공급이 늘면 이게 증가하는 플러스의 함수라는 거예요. 플러스의 함수다. 그래서 요 P분의 W가 뭐라고요? 소문자 실질임금이에요. 요 실질임금 평면에 MPL이라고 쓰고 얘는 GL이라고 쓰면 노동시장이 지금 고전학파의 균형 상태가 된다. 그거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그 82페이지 거기만 좀 오세요. 82페이지. 그 그래프에 W1 한번 찾아봐. W1 한번 찾아봐요. 시장이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인데 어떤 불균형이에요? 초과? 공급의 불균형이죠? 공급이 많은 거니까. 그래서 초과 공급 거기 써놓고 위에다가 W1 수준의 초과 공급이면 시장에 뭐가 많이 돌아다니면 항상 값은 어떻게 돼?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업자가 이렇게 초과 공급, 실업자가 많으면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W1에서 W 스타로 화살표를 하고, 이런 초과 공급이 있으면 신속하게 임금이 떨어져가지고 시장의 균형을 회복한다는 게 고전학파의 생각이에요. 그 옆에 한번 읽어봐요. 노동 수요는 실질 임금과 반비례하지만 노동 공급은 실질 임금과 비례한다. 그런가요? 그렇죠. 하나는 우상향이고 하나는 우하향하니까. 균형 고용량은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고 뭐 당연한 얘기죠. 실업은 밑줄 그으세요. 실업은 시장에 의해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고전학파의 생각이에요. 비자발적 실업. 여러분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나중에 실업 이론에서 다 할 거예요. 비자발적 실업은 뭐예요? 말 그대로 자기 의사와 달리 자기 의사에 반해서 실직 상태에 남아있는 사람들. 자기 의사에 반해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월 100만 원의 임금을 준다면 나는 충분히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데 주어지는 임금 수준에 나의 의사에 반해서 지금 실직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게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것이에요. 비자발적 실업은 누구의 주장이냐면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현재 존재하는 실업이 거의 대부분이 비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전학파는 아니야, 자발적 실업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 실업.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직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열심히 직장을 찾아서 탐색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 의사에 아니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지금 실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의사에 기초해서 자기 스스로 실직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사람을 자발적 실업 이렇게 해요. 자발적 실업.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이론이 탐색 이론입니다. 탐색 이론은 고전학파의 실업 이론이야. 새로운 직장을 내가 원하는 나의 능력에 걸맞는 나의 생산성에 걸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어. 그럼 자기 스스로 찾은 거지 지금 스스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발적인 실업이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노동시장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파가 고전 학파다. 잠깐 쉬겠습니다.